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예은이는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영상 녹화하면 그때 보기로 했고, 그러면 이제 전원 다 이제 수업 시작할 준비 됐나? 네, 응. 비디오, 비디오는 뭐 안 켜도 되는데, 소리는 켜도 돼. 이게 대답하거나 이런 거는 해도 됩니다. 네, 서로 이게 쌍방향이 돼야 되니까 한 번씩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얘기는 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수업을 바로 시작할게. 나, 내가 너네를 봐야 되는데 너네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아무도 그 카메라 안 켰네? 나 혼자 켰네? 선생님 보입니까? 네, 어, 그럼 바로 좀 진행을 할게. 저번 시간에 그 숙제로 했던 부분 거기 문제에서 혹시 틀린 거 질문할 거 있나? 저 40쪽에 11번이요. 응, 자 40쪽부터 39페이지는 질문할 사람 없나? 네, 없으면은 그 40페이지? 40페이지에는 11번? 네, 네, 그러면 40쪽에 있는 11번부터 먼저 풀할게. 페이지 40쪽, 거기 11번 문제입니다. 거기 표는 분자 가분화에 대한 자료고, 그 다음에 가완화를 구성하는 원자의 전자배치는 18쪽 원소랑 같대. 근데 거기 지금 분자가 가분자 그리고 나분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구성원소가 탄소 원소가 여기는 가분자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여기에 0개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염소 원소가 여기는 X 그리고 여기에는 0개가 있대.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는 탄소하고 얘는 탄소하고 염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야.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공유결합해서 우리가 안정해 주려면 자기에게 필요한 개수만큼 공유해라 기억나? 그죠? 그러면 탄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원자 번호가 수헬, 리베, 붕탄 6번이란 말이야. 그지? 탄소 원자 여기다 한 번만 써볼게. 자, 탄소 원자는 양성자가 원자 핵에 6개가 있어. 그럼 전자도 6개인데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나머지 전자 4개가 어디 있는 거냐면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안정해 주려면 전자가 몇 개 필요해? 4개요. 그렇지. 4개 필요하지? 그러면 4군데서 공유를 해야 돼. 그리고 염소 원자는 17번이잖아. 그러면 핵 전하량이 양성자가 17개니까 플러스 17이야. 그럼 전자도 17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그 다음 껍질에는 전자가 8개, 그 다음 껍질에 7개가 있어야 17개가 되죠? 그럼 얘는 몇 개가 필요해? 안정해 주려면? 1개요. 1개가 필요해. 그러면은 탄소는 공유결합할 수 있는, 공유결합해야 되는 부위가 4군데고, 염소는 1군데가 필요하잖아. 따라서 이 녀석을, 자, 원소기호, 우리 점으로 찍어서 하면 좀 쉽다고 했죠? 점으로 이렇게 4개를 찍어서 표현을 하면, 탄소 4개에, 4군데서 결합을 해야 되고, 염소는 여기에 각 몇 개씩? 1개씩이 여기서 이렇게 공유하면 되겠네. 여기서 염소가 하나 공유, 여기서도 염소가 하나 공유, 여기서도 염소가 하나 공유하면, 그럼 이제 모두 다 8개가 되죠. 왜냐면 염소는 여기 바깥쪽에 또 6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한 개만, 7개 중에 한 개만 공유한 거니까 다 똑같죠? 어. 그래서 X는 뭐가 돼야 돼? X는 4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에는 탄소 원자 하나에다가 산소 원자가 2개래. 그러면, 자, 탄소 원자는 공유결합하는 부위가 4군데가 돼야 되고, 자, 얘는 공유결합하는 부위가 4군데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산소는, 자, 산소도 한번 해볼까?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야. 그래서 양성자가 8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그 다음 껍질에 6개가 있잖아. 그럼 얘는 8개가 되려면 몇 개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하죠? 따라서 얘는 공유결합을 두 군데서 해야 돼. 그래서 탄소 양 옆에 산소는 네 군데에서 결합을 해야 되고 산소는 두 군데에서 결합을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전자쌍을 점을 안 찍고 직선으로 표시할게요. 직선 하나당 공유 전자쌍 하나야.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면 산소는 각 공유 결합이 두 개. 여기도 산소가 공유 결합이 두 개. 그 다음에 탄소는 네 군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다 이제 안정해주죠. 그래서 나는 네.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결합한 CO2 그리고 가는 C 하나에 Cl 네 개 결합한 CCl4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고요. X는 4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공유전자쌍수는 총수는 나가 다보다 크다고 했는데 여기는 가도 공유전자쌍수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4개. 그 다음에 여기는 나도 탄소에 2개, 여기 이쪽에도 2개 해서 총 4개가 되지.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같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와나를 구성하는 원자의 전자 배치는 모두 네온과 같다고 했는데, 자, 여기 네온 하나 더 그려봐야겠네. 자, 네온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0번이야. 그래서 양성자 수가 원자핵에 10개가 있고요. 그럼 전자도 10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는 8개 있어서 안정하단 말이야. 근데 아까 여기 있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네 군데에서 공유 결합을 하면서 4개의 전자를 얻을 수 있어서 8개가 돼서 네온처럼 됐어. 그죠? 근데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바깥쪽에 7개가 있는데 한 군데에서 공유 결합을 해서 자, 얘는 네온이 아닌데 바깥쪽에 8개가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건 뭐죠? 아르곤. 그치. 아르곤이죠. 그래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네. 산소는 두 군데에서 공유 결합을 해서 전자 2개를 얻으니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거 맞고 그지? 따라서 모두는 아니지. 염소는 아르곤이기 때문에 맞는 거는 그러면 1번? 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서 또 질문? 41페이지에서는 질문 없나? 네, 그럼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잘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 43페이지에서 질문? 꼭 42, 44, 45? 여기도 없고? 문제 잘 풀었네. 그러면 우리 중간고사에 지금 벌써 절반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51페이지에서 질문? 없습니까? 그 다음에 52, 53? 에서도 없고? 그러면 진도 나가면 되겠니? 네. 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책 54페이지에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가 우리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야.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건데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네, 오늘 할 부분이 사실 좀 만나가지고 같이 해야 여기 암기 파트라 선생님 약간 암기 스킬도 알려주고 좀 이렇게 하면서 같이 외우면서 할 텐데 지금 선 안 보이니까 각자 오늘 수업은 뭔가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외운다고 생각하고 암기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 돼. 자, 그럼 이제 2단원 생물체의 구성이죠. 2단원 생물체의 구성. 나는 오늘 다 집에 있어서 마스크를 안 끼고 있으니까 화면 보면서 처음으로 얼굴을 보려고 했거든. 근데 다들 안 끼고 있네. 나만 끼고 있네. 자, 생물체의 구성. 첫 번째 보면은 단위체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탄수화물. 첫 번째 단위체의 결합에 의해서 생성된 탄소 화합물이야. 탄소화합물. 여기 지금 탄소화합물이 왜 나왔냐면 우리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거는 뭐죠?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제일 많은 거? 산소. 제일 많은 물질. 그 원소 말고요. 제일 많은 물질. 그리고 제일 많은 물질은 그치 산소죠. 원소는 산소고 물질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그런 말 들어봤나? 사람의 몸은 꿀단지가 아니라 물단지? 안 들어봤구나. 자, 제일 많은 게 생물의 몸에 제일 많은 거는 물이야. 그래서 꿀단지가 아니라 물단지. 두 번째가 단백질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지방이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뭐라고?
누나 모르죠. 아, 누나 프린터기가 안 돼서. 뭐라고? 아, 근데 아빠가 오늘 늦게 온다고 해서.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같은가? 나 할 수 있는. 프린터기 안 돼. 아 잉크가 없어. 잉크 주문해. EMP 좀 듣지 마라. 뭐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들려. 그 다음 이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지질이고요. 그 다음에 지질 다음은 무기염류. 무기염류, 뭐 칼슘, 나트륨,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핵산이라고 해서 핵산 들어봤나? 우리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세포를 발견을 하고 생물의 세포를 발견하고 핵을 발견했는데 이 핵 안에 있는 물질을 조사해 보니까 산성이었던 거야. 산성. 그래서 핵 안에 핵이고 세포 안은 핵이고 핵 안에 산성 물질이 있으니까 우리 그 안에 있는 물질을 핵산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정했거든. 근데 그 핵산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유전 물질이었던 거야. DNA. 그래서 핵산은 유전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전 물질. 그리고 제일 적은 게 탄수화물. 탄수화물.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앞글자를 주로 따서 외우는데 물단지, 그죠? 그리고 무핵탄. 무기염류하고 핵산은 생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사람의 몸에 제일 많은 건 사람의 몸에는 좀 더 많은 게 무기염류, 그다음 핵산, 그다음 탄수화물 순이야. 그러면 여기서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은 우리 원소기호 알잖아, 그지? 분자기호 H2. 탄소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탄수화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도 나트륨, 그 다음에 뭐 칼륨, 뭐 철분 이런 것들이 이제 무기염류이기 때문에 얘도 탄소로 되는 물질이 아니야. 탄수화물이 아니죠. 그럼 나머지가 이제 뭐가 있냐면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그리고 핵산, 탄수화물이 있는데 우리는 이 단어에서 이 네 개에 대해서 할 거야. 네. 자, 그 네 개에 대해서 할 거고 첫 번째로 할 게 뭐냐면 자, 단백질인데요. 여기 보면 책에 보면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얘네들의 그 뭐 포도당으로 돼 있다. 그다음에 단백질은 뭐 아미노산으로 돼 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하면서 같이 한번 쭉 할게. 여기 있는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자,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다 외우면서 할 건데 준비됐습니까? 네 가지 외우면서 할 준비? 네. 네. 자, 그럼 선생님 같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할게.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생물의 몸에 물 담으로 많은 거. 왜 물 담으로 많냐면 이 단백질은 세포의 주성분이야. 근데 우리의 생물은 다 세포로 돼 있잖아. 그래서 단백질이 이제 두 번째로 많은데 이렇게 어떤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부터 해야 돼. 자,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리고 산소. 3대 영양소들은 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는 탄소, 수소, 산소가 있거든. 근데 단백질에는 질소가 하나 추가돼. 나중에는 이 질소 때문에 생성되는 물질이 있거든. 되게 중요합니다. 질소. 그래서 단백질하면 일단 CHON,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단백질의 단위체, 우리가 이 단어에서 단위체가 모여서 탄소 화합물이 된다고 했는데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는 사람 혹시 있나? 우리 중학교 때 그 소화 과정 배우면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 단백질이 최종 이걸로 소화된다 이렇게 배웠잖아. BTS 아미는 아는데 아미노산은 모르니? 자,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야. 근데 이 아미노산의 구조식 외워야 됩니다. 구조식. 우리 저번 시간에 원소끼리 공유결합을 할 때 공유결합을 뭐 비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같이 공유한다고 했잖아. 그 공유한 전자쌍을 직선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구조식이라고 부르거든. 자, 이 아미노산의 구조식 외워야 돼. 이거 좀 어려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탄수화물이니까 가운데 탄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왼쪽에 뭐가 있냐면 뭐 왼쪽 오른쪽은 뭐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주로 왼쪽에 질소가 나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안정해지려면 4군데에서 공유결합을 해서 8개가 돼야 돼.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입니다. 5개. 15족이죠. 그래서 안정해 주려면 3개가 필요해. 그래서 얘는 3군데에서 이렇게 공유결합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누가 오냐면 수소가 공유결합으로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수소는 한 군데에서 공유결합하면 2개가 되면서 안정해지지. 그 다음에 그 옆에 탄소가 또 하나 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H가 하나 오고, 여기 위쪽에는 마지막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탄소가 있고, 여기에 하나는 산소랑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 하나는 산소랑 단일결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산소는 2군데에서 결합해야 되잖아. 이쪽에 수소가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야. 됐니? 모든 아미노산에는 이 구조가 다 들어가. 근데 탄소 여기 위쪽 있죠. 이 위쪽에 어떤 결합 구조가 오냐에 따라서 이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여기를 곁사슬 또는 알기라고 부르거든. 여기서는 알기라고 할게요. 또는 곁사슬 같은 말이야. 여기를 곁사슬. 됐나요? 요게 이제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야. 그래서 요 구조를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요 구조를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단위체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결합해서 이제 단백질이 됐는데, 그래서 그 결합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아미노산이 하나 있어야겠죠? 여기 C,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질소, 그리고 옆에 자 수소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H가 또 오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C가 하나 더 있고, 산소가 이중결합,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단일결합. 그리고 여기는 산소가 2군데서 결합해야 되니까 수소가 하나 더 오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온다? 여기에 알기가 오죠. 그래서 알기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저 알기의 종류가 20가지야.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입니다.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이 둘이 결합을 할 때, 자, 요 둘이 결합을 할 때, 다 듣고 있나? 아유, 왜, 아직도 아무도 카메라 안 켰네? 자, 자, 결합을 할 때, 이쪽에 있는 OH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H가 떨어져 나옵니다.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 띵, 떨어져 나오고, 여기도 띵 하고 떨어져 나와.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이 둘이 결합을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H 2개다가 O 하나야. 뭐죠? 수아가 집에서 얘기한 것 같아. 이렇게 들려. H2. 얘는 H2입니다. 물이 빠져나오고요. 이게 물이 빠져나오고, 탄소는 결합판을 안정해주려면 결합해야 되는 부위가 4군데인데, 결합 부위가 하나 빠졌잖아. 여기 질소는 3군데인데 하나 빠졌잖아. 자, 이쪽에 있는 탄소하고 이쪽에 있는 질소가 공유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런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런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얘를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의 특징은 뭐다? 이렇게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온다는 거. 사실 이렇게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걸 부르는 말이 있어. 자, 물이 빠져나오니까 탈수. 물이 빠져나오니까 탈수. 그 다음에 2개가 합쳐지잖아. 합쳐지는 거를 축합.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거든. 그 탈수 축합 반응 중에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탈수 축합 반응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 되니? 선생님은 지금 안 보이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손으로 직접 써보는 거 추천합니다. 그냥 딱 보면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딱 넘어갔는데 나중에 시험 문제 이게 서술형 문제로 나오는 학교도 있었거든.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한번 직접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 이때 특징은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 단백질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그렇다면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 사는 기능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히히히. 자, 일명 이제 우리가 히히히라고 하는데 얘는 효소. 우리 옛날 배웠던 아밀레이스, 뭐 펩신, 뭐 트립신 이런 효소의 주성분. 그 다음에 호르몬. 호르몬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니? 뭐 생장 호르몬, 뭐 항인효 호르몬, 인슐린, 뭐 이런. 자, 호르몬의 주성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그거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물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든. 자, 그게 바로 이제 항체. 그래서 이런 것들 세 가지를 만드는 주 성분이 되는 게 단백질이다.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또 한 역할이 뭐냐면 효소하고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들을 조절해 주거든. 자, 그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생리작용이라고 해. 그런 다양한 생리작용들을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조절해 주는 게 단백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단백질은 3대 영양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물질이야.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1g당 다이어트 하는 사람 알 거야. 4kcal. 1g당 4kcal의 열량을 발생한다. 요게 단백질의 특징. 됐나요? 그럼 정리됩니까? 다들 외우면서 하고 있니? 네. 자, 다 외우고 있어요. 자, 단백질은, 자, 원소, 네 가지 원소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 단백질이 결합할 때는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데, 요 펩타이드 결합은 한번 꼭 써보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기능을 정리하면 단백질은 끝. 여기서 혹시 잘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있으신 분? 없습니까?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지금 여러 명하고 10명하고 수업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울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엔 그 책에 보면은 책에는 지금 단백질 다음에 핵산이 바로 나와. 원래 단백질하고 핵산이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지질하고 탄수화물 먼저 할게. 지질하고 탄수화물 좀 더 간단하니까 먼저 지질 먼저 할게요. 지질. 우리가 옛날에 지방이라고 불렀는데 지질. 항상 영양소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보다 얘는 어떤 원소로 돼 있는가. 어떤 원소로 돼 있는가인데 첫 번째 얘도 탄수화물이니까 탄소 있고요. 그 다음에 H 있고요. 그리고 산소 있다.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세 개에는 CHO는 꼭 들어가. CH로 돼 있고 그리고 이 지질은 사실 지질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종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세 개로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는 바로 중성 지방에 대해서 배운 거야. 중성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인지질이라는 것도 있어. 인지질. 그리고 세 번째가 스테로이드.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중성지방이 우리가 그동안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녀석이야. 자, 중성지방의 단위책. 기본 단위는 뭐다? 중성지방의 기본 단위는 글리세롤. 자, 글리세롤이고, 아이고, 글세라니. 자, 글리세롤. 그리고 여기에 지방산이 붙어서, 지방산이 연결이 돼서 중성지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는 한 개고, 나머지 하나는 세 개거든. 혹시 뭐가 세 개인지 아니? 지방삼, 자, 지방삼이 세 개입니다. 지방산이 세 개고, 글리세롤이 하나야. 그래서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이 세 개가 붙어 있는 게 중성지방. 누가 보면 지금 내가 미친 줄 알 거야. 혼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좀 이렇게 한 번씩 말해주세요. 있는지. 자, 중성지방이고, 이 중성지방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일단 체온 유지. 우리 피부 밑에 저장되는 게 피하지방이라고 있죠. 이 피하지방이 저장된 겁니다. 자, 피하지방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피부 밑에 저장하는 게 바로 피하지방이야. 누가 더 많냐면 남자와 여자 중에서 여자가 좀 더 많거든. 그래서 이 지방층이 두꺼우면 체온을 좀 더 잘 유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여자밖에 없으니까 남자친구 생겼을 때 추울 때 남자친구한테 옷 벗어달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너네가 추우면 남자들은 더 추운 거야. 왜냐면 남자들은 지방이 꼈거든. 알겠죠? 여러분 추울 때 남자친구한테 그 옷 같은 거, 잠바 같은 거 뺐으면 남자친구 얼어 죽습니다. 자, 피하지방, 자,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자, 중성지방이고, 그 다음에 이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도 3대 영양소잖아. 그래서 에너지를 낸단 말이야. 1g당
9kcal. 자, 9kcal 에너지를 발생하는 게 바로 지방.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방은 자,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세 분자가 결합한 구조로 돼 있다.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은 피하지방,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1g당 9kcal 에너지를 발생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질. 자, 지질 중에서 두 번째 인지질. 인지질은 이게 우리가 어떤 물질을 할 때 그 물질의 단위치를 했잖아. 근데 인지질은 이 인지질이 어떤 물질의 단위체야? 바로 뭐냐면 세포막의 기본 단위입니다. 세포막.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 세포막의 주성분이 인지질. 그래서 여기에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이제 세포야. 이 세포막을 내가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세포막을 확대해 보면 인지질로 돼 있거든. 자, 인지질은 이렇게 돼 있어.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꼬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머리가 있고요. 꼬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막은 인지질이 인지질, 인지질, 인지질이 이렇게 인지질이 이중수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세포막이야. 그리고 이 사이에는 단백질 같은 게 이렇게 껴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단백질. 나중에 공부할 때, 생물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알아두고 있으면. 자,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충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머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질 부분을 꼬리라고 하는데, 머리는 물이랑 친해. 세포 안은, 여기에 세포 안이라고 할까? 여기가 세포 바깥쪽이라고 할까? 세포 안과 밖은 세포 사이도 물로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도 물로 채워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 머리가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안쪽을 향하는 거야. 이 머리가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바깥쪽을 향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는 친수성입니다. 친수성이고요. 그 다음에 꼬리는 물하고 안 친하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하고 안 친하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소수성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자, 물과 친한 부분은 친수성, 그 다음에 물과 친하지 않고 기름끼리 서로 친한 걸 이제 소수성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꼬리 부분은 소수성으로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래서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자,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물질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이 콜레스테롤이 적당히 있으면 너무 많으면은 좀 혈관을 막고 이제 문제가 되지만 적당히 있어줘야 이런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물질이 콜레스테롤이 있구나. 그리고 아까 호르몬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스테로이드는 성호르몬의 주성분이야. 호르몬 중에서 성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됐나요? 그래서 지질은 이렇게 세 가지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암기 잘 하면서 따라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어차피 한 번 듣고 다 암기를 못하니까 한 번 그래도 지금 들으면서 같이 외우면서 하면 나중에 시험 기간 때 또 다시 한번 공부할 때 더 많이 기억날걸? 그러니까 잘 외우면서 따라오면 돼. 그럼 다음 겁니까? 자, 다음 거 할게요. 자, 그럼 다음 거는 이제 탄수화물 먼저 할게. 자, 세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도 뭘로 구성되어 있다? 탄수화물도 탄소, 그리고 수소, 산소로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대 영양소는 모두 다 CHO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단백질에만 질소가 추가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 탄수화물은 또 세 종류가 있어. 탄수화물은 첫 번째 단당류. 당이 하나로 돼 있는 애, 단당류. 그러면 하나가 아닌 두 개로 돼 있는 애도 있겠네? 두 개로 돼 있는 거, 이당류. 두 개로 돼 있는 거, 이당류. 그 다음에 여러 개로 돼 있는 거, 이제 3개 이상, 다당류. 자, 얘를 다당류라고 합니다. 3당류, 4당류 하면 어렵잖아, 그죠? 자, 여러 개 있으면 다당류. 자, 여기서는 이 단당류의 종류가 3가지가 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 책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는 가볍게 좀 정리하고 가면 돼. 요것만 잘 정리하면 고3 졸업할 때까지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몰라도 돼. 알겠지? 그렇게 딱 정리해 줄게. 단당류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포도당. 포도당?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과당이 있어. 과당.
과당. 그 다음에 갈락토스라는 게 있습니다. 갈락토스. 그래서 단당류에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포도당이야. 포도당, 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세 종류의 단당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당류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방금 했던 단당류 세 개를 두 개씩 합치면 돼. 자, 첫 번째 얘도 마찬가지 세 종류만 알면 되는데요. 세 종류가 첫 번째 엿당. 얘는 약간 두 글자야 다. 엿당. 그 다음에 설탕. 설탕 알죠? 그 다음에 젖당. 이렇게 해서 세 종류가 있고 엿당은 단당류 중에서 여기 다 세 개 다 포도당이 기본으로 들어가.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하면 엿당입니다.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하면 엿당. 그 다음에 설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포도당에다가 얘는 여기 있는 과당이 결합하면 돼. 이러면 설탕. 그러면 젖당은 뭐겠니? 포도당에다가 나머지 하나 갈락토스가 결합을 하면 젖당입니다. 됐죠? 자, 아이고, 아직도 카메라를 켠 사람이 아무도 없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당류인데 이 다당류도 세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 앞에 있는 그 두 개, 단당류하고 다당류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돼. 근데 다당류는 꼭 알아야 돼. 다당류 세 개는 꼭 잘 정리하고 갑시다. 자, 뭐가 있냐면 녹말이 있습니다. 녹말. 그리고 또 하나는 글리코젠. 다 처음 듣는 말은 아닐 거야. 녹말, 글리코젠, 그리고 요거는 처음 듣는 걸 수도 있어. 셀룰로스. 셀룰로스. 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자, 얘네들은 이름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녹말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디에 쓰이는지 아니? 밥에 많이 들어있잖아, 밥에. 고구마, 뭐 이런 데 많이 들어있지 않아? 식물의 포도당 저장 형태. 자, 얘는 식물이 포도당을 저장할 때, 자, 녹말로 합성해서 저장을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이런 거랑 같은 거야. 내가 100원짜리 100개를 갖고 있으면, 그죠? 내 주머니에 100원짜리 100개 들어있으면 무겁잖아. 근데 10,000원이죠?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있으면 편하잖아. 뭐 그런 느낌? 포도당 하나하나가 100원이라고 한다면, 녹말은 10,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 녹말로, 자, 이렇게 포도당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도 그러면 포도당을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기억납니까? 인슐린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간에다 저장하는 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거 얘기하면은, 예비고일의 거의 90%는 안 배웠대. 여러분 안 배웠죠? 네. 자, 동물이 포도당을 저장할 때, 자, 동물이 포도당을 저장할 때에는 이렇게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간에다가 저장한다는 거. 자, 이렇게 동물과 식물의 포도당 저장 형태가 녹말과 글리코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룰로스죠. 자,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동물은 세포막만 있는데 식물은 세포막 바깥쪽에 하나 더 있는 거 알죠? 뭐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아, 자, 세포벽이 있는데요. 자, 그 세포벽의 주성분이 바로 셀룰로스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다당류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다. 근데 다당류는 어디에 쓰이는지까지 정리해 주면 제일 좋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탄수화물은 그럼 어디에 쓰이냐? 바로 우리 몸에서 주 에너지원이죠. 주 에너지원. 단백질하고 지방도 에너지원이지만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자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별로 없는 거야. 아까 했지? 생물 몸에 제일 많은 거 물단지, 무핵탄, 그죠? 탄수화물이 제일 적은 이유가 주 에너지원으로 다 써버리기 때문에 적은 거야. 그리고 얘는 1g당 얼마의 에너지? 4kcal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탄수화물 정리가 끝났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좀 약간 암기하고 약간 지루한 과목이라서 좀 힘들 텐데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핵산까지 하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핵산. 네 번째 핵산. 핵산은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 속에 들어있는 산소물질, 유전물질이라고 했죠? 바로
DNA, 자, DNA하고 그다음에 RNA. 여러분 DNA만 배웠는데 유전물질에는 RNA도 있습니다. 그래서 DNA하고 RNA 이 녀석들을 우리가 핵산이라고 부르죠. 핵산. 한글로 하면 유전물질. 유전물질을 우리가 핵산이라고 하고 이 두 개를 이제 구별을 해야 돼. 그러면 하기 전에 일단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뭐가 있다고요?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CHO는 기본으로 들어가. 단백질에는 질소가 들어간다고 했잖아. 핵산에도 질소가 들어갑니다. 핵산에도 질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얘는 인이라는 거 추가. 이렇게? 핵산에는 이렇게 인도 들어갑니다. 이게 구성 원소고, 그리고 얘 단위체. 자, 이 녀석의 단위체는 이름 좀 어렵습니다. 자,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타이드 피곤하죠? 자, 타이드. 자, 뉴클레오타이드. 자, 얘네들이 바로 DNA하고 RNA의 기본 단위야.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비교만 할 수 있으면 이 단어는 끝나거든요. 자, DNA와 vs 그 다음에 RNA. 자, 얘네들의 일단 모양을 보면 DNA는 많이 그림으로 많이 봤을 거야. DNA는 이렇게 두 가닥으로 돼 있어.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고 여기에 자 DNA의 기본 단위 요 빨간 선 하나하나가 바로 뭡니까?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또 이어져서 DNA가 된 거고 그 다음에 RNA 같은 경우에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요 빨간 선 하나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야. 그렇지? 자,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기 전에 이 녀석 잠깐 뺄게요. 자, 얘를 다시 한번 쓸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또 뭘로 되어 있냐면 인산. 자, 인산 그리고 당 그리고 염기 요 세 개가 1대 1대 1의 비율로 이 세 개가 결합해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결합해서 DNA하고 RNA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네들 이제 DNA하고 RNA를 이제 비교해 보면 자 구조상으로 보면 DNA는 뭐다?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뼈 있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RNA는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다. 한 가닥.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다. 됐습니까? 여러분 중간고사에서는 이 DNA와 RNA는 무조건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영상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빠진 부분은 다시 달라고 그러면 다시 영상 제공해 줄게. 자, 구조는 일단 요래. 자, DNA는 이중나선 구조, 그 다음에 RNA는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이 인산은 다 똑같아. DNA의 인산이나 RNA의 인산이나 인산은 똑같거든. 인산은 H하고 P로 되어 있는 물질이야. 인산은 다 똑같은데 당이 달라. 얘네들의 당이 다른데 DNA에 있는 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속 어려운 말 나서 좀 내가 미안한데 디옥시리보스라고 해. 얘가 갖고 있는 당을 디옥시. 사실 옥시가 산소라는 뜻이고 D가 없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RNA보다 산소가 하나 없어서 디옥시리보스라고 부르는 거야. 디옥시리보스. 근데 RNA는 뭐라고 부르냐면 RNA의 당은 그냥 리보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알겠지? RNA는 그냥 리보스. 그 다음에 DNA는 산소가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디옥시리보스. 오케이? 그래서 당은 이렇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염기도 달라. 자, 염기도 다른데 염기에 뭐가 있냐면 네 종류가 있습니다. 얘는 A, 그 다음에 C, 그리고 G, 그리고 T 이렇게 쓰는데 이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데닌. 처음 배우는 거 한번 써줄게. 아데닌. 그 다음에 C는 사이토신. 얘를 사이토신. 그 다음에 G를 구아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는 티아민이라고 합니다. 티아민. 티아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 명칭이 바뀌면서 약간 바뀐 건데 나는 티민이라고 할게요. 티아민 또는 티민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RNA의 염기는
아데닌, 그 다음에 구아닌, 그리고 사이토신 여기까지 똑같거든. 근데 티민이 없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유라실을 갖고 있다. 유라실. 얘가 유라실. 그래서 염기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 염기에는 DNA 염기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티민이고요. RNA 염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리고 유라실이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요거는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DNA가 RNA의 차이점.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그럼 뭐냐면, 자, 둘 다 유전 물질이긴 한데 좀 역할이 달라. 자, 여기 옆에다 선생님 세포를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전 물질을 갖고 있는 핵이 있죠. 핵. 근데 그 핵 안에, 자, 여기 안에 막 실처럼 막 포여쳐진 구조가 있는데, 요 안에 있는 그 실처럼 포여쳐져 있는 구조를 염색사, 들어봤죠? 염색사라고 하는데, 그 안에 DNA가 있는 거야. 자, 이 안에 이렇게 DNA가 있는데, 그 DNA 안에는 우리가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고 하잖아. 혹시 그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 건지 아니? DNA에 있는 유전 정보는 어떤 정보인지 알아? DNA에 있는 정보? 무슨 정보인지 모르죠?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사실 단백질 합성에 관한 정보입니다. 단백질을 합성을 할 때 단백질의 기본 단위 우리 배웠죠?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을 어떤 순서대로 붙이세요 라는 정보가 DNA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음에 만나면 야, DNA에 있는 유전 정보는 어떤 정보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돼. 단백질 합성에 관한 정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에 합성되는 양이랑 그 다음에 뭐 종류랑 이런 게 달라서 다 생김새가 다른 거거든. 그래서 DNA 안에는 이 단백질 합성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세포 바깥쪽에는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소기관인 리보솜이라는 게 있거든. 리보솜. 이 리보솜이 단백질 합성할 때 DNA에 있는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 DNA를 함부로 빼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자,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 DNA는 단백질 합성에 관한 무수히 많은 정보 중에 내가 필요한 지금 합성하려고 하는 단백질 정보를 옆에 다른 데다 옮기는 거야. RNA입니다, 그게. RNA로 옮겨서 이 RNA가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핵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리보솜이 그거를 분석을 해서 얘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DNA하고 RNA의 기능 정리가 되죠. DNA는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하고 있다? 단백질 합성에 관한 정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면, 자, RNA는 바로 뭐 한다? 그 유전 정보를 단백질 합성하는 소기관의 리보솜까지 전달한다? 요게 바로 DNA하고 RNA의 가장 큰 차이점. 됐나요? 그러면 DNA하고 RNA 구별됩니까? 그럼 우리 책 55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표 바로 위쪽에 그림 옆에 보면 상보결합이라는 게 나와. 자,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 자, DNA는, 자, 여기 DNA를 이중 나선 구조를 내가, 자, 두 가닥을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풀어볼게. 풀어보면, 여기 이제 수많은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쭉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뉴클레오타이드 쭉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여기에는 이제 인산, 그리고 당, 그리고 끝에 염기가 있다고 했잖아.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인산, 그리고 당, 그리고 염기가 이렇게 있고요. 하나만 더 그릴게요. 자, 아래쪽에도 인산, 당, 여기 염기. 여기 바깥쪽에도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무수히 많은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잘 봐야 돼. 여기 염기 중에 아데닌이 있다고 하자. 아데닌. 그러면 반대쪽에는 무조건 티민이 옵니다. 이 아데닌하고 티민은 수소결합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 수소결합. 그래서 아데닌 옆에는 항상 티민이 와.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염기가 만약에 사이토신이라면 이 반대쪽에는 무조건 구아닌이 옵니다. 사이토신하고 구아닌은 항상 이렇게 둘이서만 결합하는데 여기는 수소결합이라는 게 3개가 있어. 그래서 아데닌하고 티민이 항상 결합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신하고 항상 구아닌이 결합하는데 이런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 해. 이런 결합을 상보적인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 안에는 내가 아데닌이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티민도 10개인 거야. 그리고 사이토신이 만약에 5개다. 그러면 구아닌도 5개입니다. 왜? 아데닌 옆에는 항상 사이토신이 있고
아데닌 옆에는 항상 티민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토신 옆에는 항상 구아닌이 있기 때문에 아데닌하고 티민, 그 다음에 사이토신하고 구아닌의 개수는 항상 같은 거야. 오케이? 이런 결합을 우리가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DNA의 안쪽에는 염기들 사이에, 자, 염기들 사이에 수소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연결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DNA의 바깥쪽 있죠. 자, DNA의 바깥쪽은 이쪽에 있는 인산이랑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당이 공유결합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우리 공유결합 좀 잘 배웠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쪽에 있는 인과 이쪽에 있는 당이 공유결합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치? 그 바깥쪽은 인산과 당 사이의 공유결합, 인산당, 인산당, 인산당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물기들 사이에 수소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죠? 자, 그럼 이제 55페이지에 거기 두 문제밖에 없긴 하지만,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다 좀 이해가 됐다고 하면 대답 한 번씩 합시다. 이해라고. 네. 네. 세리가 대표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5쪽에 있는 문제 두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자고 있나 안 자고 있나 확인하려면, 졸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카메라가 켜져 있어야 되는데. 다 풀었으면은 대답 한번 해주세요.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 이번에도 세리가 대표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셋 중에 하나를 DNA하고 녹말하고 단백질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가가 단백질, 그 다음에 나가 DNA, 다가 녹말입니다. 왜 가가 단백질이냐면 그 단백질은 단위체가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내가 20가지라고 했잖아. 그럼 거기 안에 보면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죠. 단위체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단위체의 종류가 20가지니까 이렇게 여러 종류가 결합하는 게 단백질이고 DNA는 뭐 이중 나선 구조니까 맞고 그 다음에 단은 녹말은 기본 단위가 포도당이야. 포도당. 근데 포도당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육각형모양으로. 포도당들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간은 녹말인 겁니다. 같은 단위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1번에 간은 요거 뉴클레오타이드죠. 이 그림 전체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요. 거기 화면에다 한번 써줄게. 동그라미가 인산, P라고 써있는 게 인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인산. 그 다음에 그 여기에 오각형 모여되어 있는 게 당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나가 염기야. 그래서 간은 당, 나는 염기.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DNA라면 당이 디옥시리보스가 되는 거고, RNA라면 리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DNA만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나에서, 그죠? 나에서 염기 중에 티아민, 그죠? 티민이 있고요. 그리고 RNA만 구성하고 있는 거는 유라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그 뒷페이지에 자, 57쪽부터 59쪽까지는 숙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60페이지에 이 단원의 마지막 내용인데 신소재 개발과 이용. 지금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 잠깐 쉬었다 할까 우리? 5분만? 네. 그래?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그냥 해도 되나 보네. 네? 자,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그냥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채원이만 해보면 네. 그래?
아, 채원이가 대표 얘기한 거 이번에?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각이 8시 22분이니까 30분에 다시 시작할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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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마시고 뭐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스트레칭도 하고 잠전도 좀 깨고 선생님이랑 대화하실 분? 없으니까 역시 아무도 안 보고 있고 네.
1분 뒤에 시작할게.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책 60페이지. 자, 예, 아마 뭐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여기 신소재 이용과 개발 여기까지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들어갈 텐데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잘 정리합시다. 만약에 이게 학원이 그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그 수화도 이제 늦게 왔기 때문에 그 앞부분 보충 좀 같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학원 올 수 있게 되면 그때 이제 보충 날짜 잡아서 해줄게. 자, 그럼 이제 정기적인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거기 이제 첫 번째 파트에 보면은 정기적인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 하면서 첫 번째 그 기억에 들어갈 게 도체죠. 도체하고 절연체하고 반도체가 나오는데 이 도체하고 절연체 반도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거기다 좀 여기는 중학교 초등학교 때 했던 내용이 나와 있어가지고 자 이제 고등학교 내용을 약간 살짝 바꿀게요. 자 여기 도체를 보면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도체 안에 자 고체물 우리가 고체도 원자로 돼 있잖아. 그 원자 안에는 전자들이 있는데 그 전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 거기를 우리가 이제 에너지띠라는 거라고 에너지띠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물리 원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이 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들이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는 전자들은 워낙 전자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못한단 말이야. 근데 그 위쪽에 보면 전자가 없지만 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띠가 있거든. 띠? 자, 여기 요거 하나만 합시다. 여기 맨 밑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띠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고체 물질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띠를 뭐라고 하냐면 원자가띠라고 합니다. 원자가띠. 여기를 원자가띠. 그리고 학교에서는 참고로 물리 선생님이 통합과학을 할 경우에는 요거를 정말 심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해 줄게.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전자가 갈 수는 있는데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띠. 근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위로 올라가는 순간 여기는 전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전자가 이동하면은 전류가 흐른다는 건 알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띠, 전도띠라고 합니다. 전도띠. 그렇죠? 그래서 이 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잘 흐르는 이유. 그림 보니까 알겠니?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자유롭게 올라가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이게 바로 도체라고 한다면 자, 절연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잖아.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마찬가지로 얘도 전자가 있겠죠. 자, 전자가 채워져 있는 자, 원자가띠가 있는데 이 원자가띠하고 자,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도띠 사이의 거리가 멀어.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전자가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 절연체. 되니? 좀 최대한 쉽겠는데. 그 다음에 반도체는 전류가 반만 흐르는 거거든? 흐를 때도 있고, 흐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원자가 띠하고, 그 다음에 전도띠가 어떻게 되는 거야? 비교적 가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갈 때는 전류가 흘렀다가, 올라가지 않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가 하는 전류가 흐를 때도 있고, 흐르지 않을 때도 있는 게 바로 반도체. 도체하고 절연체하고 반도체의 차이점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 우리 신소재를 또, 여러 가지 신소재에 대해서 배울 때,
자석, 방금 이제 전기고요. 자석의 성질을 이용할 때도 있거든. 그래서 자석이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막 뭐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과 없는 물질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와. 근데 이것도 약간 고등 과정으로 살짝 올릴게. 자, 그 책에는 잘 정리 안 돼 있으니까 같이 정리하면서 봅시다. 자, 먼저 자 자석의 성질을 띌 수 있는 물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강자성체 그리고 상자성체, 상자성체 그리고 또 하나 반자성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여러분 그 예전에 이런 거 해봤을 거야. 바늘이 있는데 바늘은 자석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 바늘을 자석으로 막 문지른다. 내가 문지르고 싶어서 문지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 문지르고 해서 막 문지른 거야. 막 문질러. 그리고 이제 그 바늘에 막 이렇게 클립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붙여봤니? 네. 자, 그 바늘이 원래는 자석이 아닌데 자석으로 문지르면 그 바늘이 자석이 되지 않아? 그죠? 그런 물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강자성체라고 불러. 그래서 자, 강자성체 원래 자석이 아니야. 상자성체 원래 자석이 아니야. 반자성체 원래 자석이 아니야. 근데 얘네를 자석으로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자기장을 걸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한쪽은 N극 자석, 그 다음에 다른 쪽에다가는 S극을 자, 요렇게 자, 놔두면 자, 자석은 자기장이 생기는데 자기장의 방향 혹시 아니?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로 가는 거 알아? 선생님 이거 아니 혹시? 남수 방향. N극에서 나와서 S로 가는 방향. 그죠? 자, N극에서 나와서 S극 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가는 자, 요런 자기장 영역 안에 있으면 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 그런데 자, 여기 있는 강자성체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빨간색 이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면서 자화됩니다. 상자성체도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면서 자화됩니다. 그러면 반자성체는 반대 아니겠니? 그래서 반자성체 아닐까? 그래서 얘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면서 자화됩니다. 됐죠?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자기장은 뭐라고 했지?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 잘 봐봐. 자, 얘는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쪽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 여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를 반으로 나누면 여기 나오는 부분이 N극,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야. 상대성체도 마찬가지지.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되죠. 근데 반자성체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자화된다. 자,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외부 자기장에 따라서 어떻게 자화되는지 알겠니?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아니 그러면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의 차이점은 뭡니까? 자, 이 강자성체를 바깥쪽으로 뺄게. 상자성체도 자석 여기 자기장 바깥쪽으로 뺄게. 그러면 강자성체는 어떤 특징이냐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근데 상자성체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다시 원래대로 자석을 띄지 않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반자성체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 그럼 강자성체 뭔지 알겠니?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자화가 됐는데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석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강자성체. 그렇죠? 그래서 그 바늘이 바로 강자성체였던 거야. 그지? 자석으로 문질렀을 때 자화돼가지고 자석이 됐는데 자석을 없애도 그 바늘이 클립을 붙였잖아요. 그죠? 따라서 바늘은 강자성체였던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이런 전기적인 성질과 그 다음에 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자, 신소재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나온 게 우리 책에 바로 액정이야, 액정. 자, 액정이 자, 처음에 나왔는데요. 액정이 아니라 액정. 액정. 너는 말 안 하고 선생님은 말하니까 못 참기네. 자, 액정인데, 자, 이 액정은 그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LCD 그 모니터이죠. 그 모니터의 구조를 한번 보면서 할게요. 자, 준비됐습니까?
나만 준비됐나? 자, 그러면 자, LCD를 보면 그 TV 뒷면에 빛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 자, TV 뒤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빛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백라이트라고 하는데, 자, 빛이 나와. 자, 그리고 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평광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광판. 자, 여기 사이에 평광판이 있는데, 평광판. 이 평광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세로로 돼 있는 이렇게 틈이 있는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틈이 있는 요걸 우리가 이제 평광판이라고 부르거든. 빛은 어디로 진동하지? 좌우로 진동해 아니면 위아래로 진동해? 한 명만 맞춰볼래? 좌우로 진동하면서 갈까?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갈까? 좌우. 좌우? 위아래 좌우 모든 방향으로 진동합니다. 좋았죠? 자, 얘는 위로도 진동하고 옆으로도 진동하고 대각선으로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이동하는 게 빛이야. 근데 이런 세로로 된 틈을 만났다? 하나만 더 그릴게요. 자, 여기서도 자, 세로로 가로로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빛을 만났어. 근데 얘가 이 세로로 돼 있는 틈을 지나면 세로로 된 틈을 지나면 가로로 진동하는 거는 통과를 못할 거 아니야. 그지? 여기를 평광판을 지난 빛은 세로로 진동하는 빛만 나오거든. 한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뭐라고 하냐면 평광이라고 해요. 평광. 그럼 얘 이름이 왜 평광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평광된 빛이 나와. 그리고 자, 이제 신소재 갑니다. 여기에 액정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 액정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핸드폰 막 깨지면 액정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액체하고 고체의 중간 형태가 액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액정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액정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액정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규칙과 불규칙인 이유는 뭐냐면, 규칙은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액정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신소재의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액정의 특징은 전류가 흐르면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자, 그래서 얘는 전류가 흘러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에는 이 액정들이 막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를 평광된 빛이 지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위쪽에 이 평광된 빛 1번이라고 할까요? 자, 이 녀석은 액정을 지나면 어떻게 되냐? 액정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얘네들의 진동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액정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으면 여기에는 빛이 지나가다 어떻게 됩니까? 진동 방향이 점점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간단 말이야. 됐지? 자, 그리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앞쪽에 평광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평광판은 가로로 되어 있는 평광판이야.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틈이 있는 가로로 된 미세한 틈이 있는 평광판. 자, 여기 평광판이 있다? 그러면 1번 빛은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 없어? 가로로 된 틈인데 세로로 진동하면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네. 나슬이 잘했어. 자, 그러면 여기는 빛이 통과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로 진동하는 빛은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밝게 보이게 하고 여기는 어둡게 보이는 거야. 선생님 지금 태블릿 PC로 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핸드폰으로 내 화면을 찍고 있고 여러분 지금 화면을 카메라로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는 거 보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은 지금 카메라 안 켜놨기 때문에 지금 까맣게 보이거든. 거기가 바로 전류가 흐르는 곳입니다. 선생님 핸드폰에서.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화면 나오고 있거든 지금. 거기는 지금 밝게 보이잖아. 거기는 액정의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는 부분이야. 되니? 그래서 애들이 여기를 엄청 많이 틀립니다. 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분에서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서가 어둡게 보이고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분에서 밝게 보이니까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안 헷갈리겠죠? 자, 여기 전류가 흐를 때에는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화면에서 밝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액정의 전류를 끊어서 이렇게 자, 밝게 나타나게 한다는 거. 되나요? 그럼 액정의 특징 알겠니?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신소재, 이제 반도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참고로 여기 신소재 파트는 약간 물리 파트라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액정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반도체인데, 자, 여기 마찬가지로 책에 보면 반도체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서 좀 자세하게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 어디 좀 노트에다가 좀 잘 정리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반도체는 주로 뭘로 만드냐면 SI, 규소죠. 그죠? 규소.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거의 규소로 나오니까 그냥 규소로 할게. 자, 화학에서는 우리가 이걸 규소라고 부르지만 현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현장에서 이거를 실리콘이라고 하거든요. 실리콘. 자, 이 규소는 자,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다 외우고 있나 주기표? 수, 헬, 리베, 봉탄, 질산, 플레. 그리고 밑에 줄 나마, 알, 규. 네 번째죠? 따라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주변에 4개가 있어. 그래서 이 순수한 반도체는 주변에 있는 또 다른 SI랑 자, 이렇게 또 다른 SI랑 전자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면서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순수한 반도체야. 이런 반도체를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순수 반도체. 근데 이 순수 반도체에서 여기에 있는 규소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규소 중에 요 하나 일부 규소를 빼고요. 여기다가 다른 원소를 집어넣는 거. 여기다가 다른 원소를 넣어서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데 자, 그런 반도체를 뭐라고 하냐면 불순물 반도체라고 해. 불순물 반도체. 그리고 여기다가 불순물을 넣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 운동선수들이 나쁜 불순물 약물 같은 거 복용했을 때 그런 거를 검사하는 걸 도핑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 도핑했나 안 했나를 검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순물을 넣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도핑이라고 해요. 도핑. 토핑 아닙니다. 피자에 뿌려 먹는 토핑 말고요. 자, 불순물을 넣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만든 반도체를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런 반도체에는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N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가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B형 반도체. 그래서 이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규소에 뭘 넣어주는 거냐면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를 도핑해 주는 거야. 그리고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를 도핑해 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아까 그 N형 반도체는 자, 여기 규소 대신에 여기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를 5개인 원소를 A 원소라고 할게요. 자, 여기 가운데다가 A 원소를 넣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규소들은 그냥 똑같이 다 이렇게 있는 상태야. 그러면 아까는 규소가 여기서 이 4군데에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원자과 전자가 5개에는 전자가 하나 남죠. 그죠?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류를 순수 반도체보다 좀 더 잘 흐르게 하는 반도체. 요게 N형 반도체.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자, 얘는 B 원소를 집어넣는데 그 B 원소가 원자과 전자가 3개라고 할게. 그러면 자, B 원소를 도핑하고 주변에는 SI가 이렇게 그대로 있겠지.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공유 결합을 3군데서 했는데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는 공유 결합을 못해. 여기에 전자가 없는 빈 공간이 하나 이렇게 있거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양공이라고 부르요. 양공. 전자가 나가면 전자가 하나가 없는 자리면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면 그 자리가 플러스를 띠거든. 플러스를 띠고 있는 빈 공간. 그래서 여기를 양공이라고 불러. 양공이 있으면 그 빈자리에 다른 전자들이 들어오면서 전자들이 막 움직일 수 있거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데 이 양공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반도체를 뭐라고 하냐면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 반도체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 반도체를
자, 두 개를 붙여서 만든 반도체를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자, 여기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두 개를 붙여서 만든 거, 자, 요거를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다이오드. 근데 이 다이오드는, 자, 잘 보세요. P형 반도체 쪽을, P형은 양공이잖아. 플러스 느낌 아닙니까? 전지에 플러스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작은 게 마이너스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하나 남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남았잖아. 따라서 얘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순방향 연결이라고 하거든. 순방향 연결.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는 이렇게 연결하는 걸 우리가 순방향이라고 하는데 순방향으로 연결될 때만 전류가 흘러. 자, 순방향으로 연결했을 때만 이 부분에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거든. 여기 이쪽을 좀만 줄게요. 반대로 연결한 거 한 번만 더 드릴게. 자, 이번엔 반대로 이쪽에 한쪽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인데 P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를 플러스 연결하면 이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거든. 자,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연결하는 걸 역방향이라고 해. T형 반도체를 마이너스에 그리고 N형 반도체를 플러스에 연결하는 걸 역방향의 연결이라고 하고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이오드의 성질을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전류의 방향을 한쪽으로만 흐르게 할 수 있어.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여기에 자,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전류,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가 아니라 여기 플러스 방향,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할게. 위쪽으로 올랐다, 아래쪽으로 올랐다, 위쪽으로 올랐다, 아래쪽으로 올랐다. 이렇게, 자, 전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이런 전류. 이런 전류를 교류 전류라고 하는데, 자, 교류 전류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다이오드를 연결을 하면요. 자, 다이오드는 이렇게 화살표하고 이렇게 기호를 쓰는데, 이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자, 플러스 방향을 순방향 전류라고 하고 마이너스 방향을 역방향 전류라고 한다면 순방향 전류는 흐르죠. 그래서 다이오드를 통과해서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역방향 전류는 흐르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안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순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가 되는데 이런 전류를 우리가 직류 전류라고 하거든. 직류 전류. 그래서 이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은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꿔주는 역할. 이런 작용을 자 정류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정류작용. 이런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다이오드. 그럼 다이오드 정리됩니까? 네. 약간 어렵지.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나중에 시험 기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해줄 거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막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럴 때는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또 터치를 해줄게.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번 단원 그 뒤에 단원 마무리 문제 풀 때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 한번 정리해 준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초전도체에 대해서 할게. 초전도체. 선생님 방금 신소재 하면서 액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반도체에 대해서 했잖아. 그지? 액정하고 반도체는 학교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이 액정하고 반도체가 약간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물리 원에서 자세하게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학 문제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초전도체는 무조건 나옵니다. 여태까지 초전도체가 신소재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온 적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꼭 잘 정리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초전도체가 뭐냐면 우리 책으로는 지금 60페이지에 맨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초전도체. 자, 초전도체는 자, 여기 세로축을 저항이라고 하고 저항, 전류를 흐르는 걸 방해하는 힘. 그 다음에 가로축을 온도라고 할게요. 온도. 자, 초전도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작아져. 자,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작아져. 자, 이쪽이 온도가 낮은 쪽이죠. 왼쪽. 여기가 온도가 높은 쪽이야.
온도가 낮아 왼쪽으로 가면 저항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작아집니다. 됐죠? 자, 근데 어느 온도가 되면 갑자기 저항이 뚝 떨어지면서 0이 되는 그리고 그 밑에부터는 계속해서 저항이 0이 되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초전도체라고 불러. 그리고 저항을 0으로 만드는 이 온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임계온도라고 합니다. 자, 빨리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자, 초전도체는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점점 작아진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저항이 0이 돼버리는데 그 온도를 뭐라고 한다? 임계온도라고 한다. 그리고 임계온도 이하에서는 저항이 계속해서 0이 되는데 이런 물질을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하고요. 임계온도 이하에서 이 초전도체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저항이 0이 되면 주변에 있는 자기장을 밀어내. 그래서 자, 온도가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여기 자석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요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 자석이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초전도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 여기다가 초전도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온도가 임계온도 이상에서는 그냥 바닥에 붙어있거든? 근데 임계온도 이하가 되는 순간 저항이 0이 되는 순간 초전도체가 이 자석에 자기장을 밀어내면서 이렇게 붕 뜨게 됩니다. 오케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 건데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라고 하지. 마이너스가 아니라 스너. 자,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 임계온도 이하에서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면서 초전도체가 이렇게 자기장을 밀어내서 붕 뜨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초전도 현상의 특징을 이용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얘를 어디다 사용하냐면 두 개로 나눠서 공부해야 돼. 자, 두 개 나눠서 첫 번째 자, 저항이 얼마가 된다? 임계온도 이하에서는 0이 된다고 했죠? 자, 이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 전기를 가정으로 보낼 때 전선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되는 전력이 생겨. 저항 때문이거든? 근데 얘는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이 송전선을 초전도체로 이용하면 손실되는 전력이 없겠네. 그죠? 그래서 손실 전력이 없는 얘는 손실 전력이 없는 뭘 만들 수 있냐면 송전선을 만들 때 우리가 이 초전도체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 알지? 그래서 막 오랜 날막 이렇게 구하고 막 선생님 사진 보입니까? 하면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했었잖아. 시험 기간에 구하는 거 했었잖아, 그지? 자, 전류가 흐르면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저항이 없으면 전류가 엄청나게 세게 흐르기 때문에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 강한 자기장을 이용하면 우리 몸의 내부를 장기들을 촬영할 수 있대. 그래서 자, MRI 그리고 강력한 자기장으로 핵융합 발전소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장소, 핵융합로, 토카막 장치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런 거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항이 0인 성질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뭐 했었지? 임계온도 이하에서는 자기장을 밀어내면서 얘가 붕 뜨게 된다고 했죠? 자, 이런 뜨는 성질을 이용하면 마찰을 줄일 수 있잖아. 자기부상열차. 자기부상열차를 우리가 만들 때, 자, 바로 이런 초전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초전도체 정리됩니까? 여러분? 네. 네,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 초전도체의 특징 꼭 아셔야 되고요. 임계온도 이하에서는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임계온도 이상에서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현상이 바로 마이스너 효과였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이용하면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자, 우리 책 6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뭐 그 외에 또 다른 신소재에는 뭐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핀하고 지금 탄소 나노튜브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나노물질. 나노 무슨 말인지 알지?
엄청나게 미세하게 작은 물질. 자, 나노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그 신소재, 그래핀. 그리고 또 하나가 탄소 나노 튜브.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뚜껑 모양처럼 생긴 거 있죠. 플러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자, 플러렌. 여기 플러렌.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 자, 탄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 까만색 알갱이 하나하나가 지금 탄소라고 생각하면 돼. 탄소로 되어 있는데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6개요. 원자과 전자. 맞아. 전자는 6개인데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4개. 그치, 4개죠? 세리하고 나랑 둘이 수업하는 것 같은 느낌? 네, 다들 듣고 있겠지? 자, 4개지? 그러면 거기는 그림을 자세히 봐봐. 거기에 자, 동그라미 하나가 선생님이 탄소 원자라고 했는데 얘를 자세히 보면 이 주변에 탄소 원자가 공유결합한 부위가 여기 3개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3개만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 그러면 탄소 원자 하나마다 다 뭐가 남겠니? 자, 얘도 마찬가지로 3개만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원자 하나마다 다 뭐가 남겠냐? 전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남는단 말이야. 그럼 이 남는 전자들이 뭐 하겠니?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들이 움직이면 뭐 하는 겁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러렌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 공유결합에 참여한 전자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거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그래핀하고 탄소 나노튜브 그 다음에 플러렌의 특징 전류가 잘 흐른다.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는 탄소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원자 눈에 안 보이잖아. 엄청 얇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하면 전류가 흐르는 얇은 막 그러니까 얇은 디스플레이. 요즘에 막 핸드폰, TV도 막 이렇게 말아가지고 막 이렇게 넣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게 다 그래핀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무수히 많은 탄소 원자들이 무수히 많은 공유결합에 의해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엄청 단단해. 그래서 강도는 높고, 얘네 셋의 공통점 다 이거야. 강도가 높고, 그 다음에 전류를 잘 흐르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하는 물질들이 많이 쓰입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뭐, 거기 읽어보시면 돼. 강도를 엄청나게 높인 복합 재료.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게, 자, 바로 이런 그래핀과 탄소 나누튜브라는 신소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자, 신소재 중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뭐 이렇게 직접 개발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개발한 것들은 대부분 자연에서 우리가 따옵니다. 자연에서 모방을 해서 이런 신소재를 만드는데, 거기에 여러 종류가 나오죠? 5가지. 그러니까 뭐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벨크로 테이프는 갈고리 형태의 독고마리 열매가 우리 옷 같은 데 붙으면 안 떨어지거든.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든 게 벨크로 테이프 찍찍이. 우리 신발 같은 거 신을 때 끈 말고 이렇게 칙 뜯는 거 있죠? 벨크로 테이프. 그 다음에 홍합. 바다의 바위에 거기에 딱 붙어 있잖아. 물이 많은 바다에 홍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그죠? 물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뭔가를 분비물을 만든다는 거 아니야. 그지?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거를 이용하면 물에서도 붙게 하는 접착제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당귀 같은 거, 뭐, 나중에 뭐 술 많이 마시면 이렇게 위에 구멍 뚫리기도 하잖아? 그런 거를, 뭐 안 좋은 비유인가? 그런 걸 이렇게 접착제를 이용해서 만들면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리 코팅제. 그래서 연잎 같은 거는 거기 물이 떨어져도 거기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잖아. 젖지 않고. 그지? 그런 걸 이용하면 자, 유리 코팅제. 물이 흘러내리는 그 코팅제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음이 안 돼. 게코도마뱀이라고 해서 발바닥에 미세한 섬유들이 있어. 그 섬유들을 이용해서 벽 같은 데 이렇게 기어올라가. 유리도 기어올라갔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 자 우리가 강한 접착을 갖고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비 중에서 모로포나비라고 해서 날개를 보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거든. 그런 걸 이용하면 약간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그런 섬유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거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서 외우면 되고 자, 그럼 이제 61페이지에 보면 1번, 2번, 3번 나오죠? 개념 바로 확인 문제. 자, 그거 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풀고 있으면 대답 좀.
네, 네, 네. 네. 우리 반에 남자가 있나 봐. 네. 다 했으면 얘기해 주세요. 다 했어요. 아, 하니? 1번은 정기적인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는 기억이죠? 액정 디스플레이, 전류가 흐를 때 액정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열되는 성질을 이용한 거. 네오디듐 자석은 자기장이죠. 개코 테이프는 이건 자기장도 아니고 정기적인 성질도 아닌 그냥 선모들을 이용하죠. 선모, 미세한 선모들이 있어서 또 자연을 모방한 거네, 그지? 그래서 1번에는 기억. 그다음 2번은 초전도체. 임계온도 이하에서 자기장을 밀어내면서 쓰는 초전도체. 임계온도 이하에서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다. 그래서 2번은 전기 저항. 그 다음에 3번은 벨크로 테이프죠. 얘는 벨크로 테이프. 여기 푼 거에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뒷페이지에 자, 거기 내신 실력 업문제랑 그리고 이제 나도 1등급 문제 거기 파트랑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대단원 마무리 문제라고 해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처음부터 했었던 이 단원의 전체 내용 이 대단원 마무리 문제가 중간고사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면 되겠네. 그지? 거기까지 이제 숙제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통합과 1학기에 이제 절반 내용을 쭉 배웠는데 3번 만에 배웠네, 그지? 3번 만에 배웠는데 그동안 했던 거를 한번 총정리 한번 쭉 해주고 그리고 이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 그동안 배웠던 거 간략하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만 잡아가면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끝까지 풀어보시면 풀어오면 오는 게 아니구나. 풀어놓으면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도 어차피 온라인 수업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선생님이 문제 해줄게요. 미리 나한테 보내주시면 틀린 거 이렇게 질문할 거 보내주면 선생님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을게. 우리 첫 번째 배웠던 내용이 뭐였죠? 첫 번째 배웠던 게 이제 빅뱅 이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 통합과학은 우주를 창조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간단하게만 총정리 한번 해볼게. 그리고 바로 마무리할게. 빅뱅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거야. 그지?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관측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멀리 있는 다른 외부 은하에 있는 별들까지 발견해서 우주는 엄청나게 크더라. 그죠? 우주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더라. 그리고 그 외부 은하에서 오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했더니 적색편이 현상이 나타났죠? 적색편 현상은 멀어지고 있다는 거지? 모든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는 우주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러면 과거로 가면 우주는 뭐다? 지금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과거로 간다면 우주는 어떻게 됐어? 한 점에 모여 있었을 것이다. 그죠? 요 한 점에서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생성된 거다. 요게 이제 빅뱅 이론이었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 자 선생님이 4단계로 입자의 생성 과정을 보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생성된 물질 뭐였지? 제일 처음에 생긴 입자? 기본 입자? 뭔지 기억나? 쿼크랑 그렇지. 쿼크랑 전자. 경입자.
자, 쿼크랑 경입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쿼크는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 경입자 중에서는 전자를 꼭 아셔야 된다고 했죠. 제일 중요한 것만 할게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자, 이제 쿼크들이 결합을 해서 양성자하고 그리고 중성자가 생기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3분이 됐을 때 이거 외워야 되잖아. 그치? 시간까지. 자, 이때 3분이 됐을 때 뭐가 생겨? 원자 핵이 생성이 됐고요. 이때 생성된 원자 핵은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 저희가 같이 따라가면서 같이 말하면서 하고 있지? 자, 원자 핵이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38만 년이 흘렀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까지 내려가면 드디어 이 원자핵에 전자가 달라붙으면서 원자가 생성이 되죠. 그죠? 근데 이 원자가 생성됐을 때 우주에서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잖아. 여기 주변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던 빛이, 그지? 무수히 많은 그 전자들 사이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던 빛이 전자들이 원자 핵에 달라붙어서 원자가 되면서 이 사이로 빛이 빠져나가면서 우주 사이를 채웠는데 그거를 뭐라고 불러? 우주 그치. 배경 복사라고 했죠? 요거 빅뱅 이론자들이 주장한 건데 지금 이 우주 배경 복사에 형성된 거는 온도가 3000 켈빈이지만 지금 현재까지 우주가 팽창해가지고 온도가 계속해서 내려갔다면 지금 현재 온도는 2.7 켈빈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펜저스하고 윌슨이 하는 사람이 요거를 관측해냈잖아. 따라서 이게 빅뱅 이론의 첫 번째 증거.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뭐였죠? 빅뱅 이론의 두 번째 증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로 존재하는 거. 그죠? 옛날에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처음에는 1대1이었지만 나중에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비율이 많아지면서 7대1이 됐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림 자주 나오니까 한 번만 그릴게요. 시간이 없어도. 양성자 4, 5, 6, 7개에다가 중성자 하나. 그 다음에 양성자가 7개에다가 자, 중성자가 하나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4개가 결합돼서 헬륨 원자핵이 하나가 생성이 될 때 이 양성자 하나하나는 다 뭐다? 수소 원자핵. 그래서 만들어진 개수비는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 12개가 만들어질 때 헬륨이 한 개 만들어지고요. 질량은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 12개의 질량이 12라고 하면 여기 이 4개의 질량은 4가 돼서 얼마가 돼? 3대 1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우주에는 수소하고 헬륨이 정말 3대 1로 있다는 것을 예측해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측했던 사실과 관측했던 사실이 일치했기 때문에 빅뱅 이론의 증거. 그럼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 내용이었고 그러면 우주에는 또 다른 원소들은 어떻게 생겼다? 또 다른 원소들은 우주에 있는 물질들은 모두 다 고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약간 미세한 불균일이 있었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 주변에 있는 물질이 막 모여서 뭐가 생깁니까? 여기에서 원시별이 탄생을 하죠. 그래서 이 원시별의 에너지원 기억나니? 이거 약간 어려운 거였는데 중력, 수축, 에너지. 이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자 빛을 내는 별이 원시별. 그러다가 중심의 온도가 다 듣고 있는데 모르겠나? 이거 다 듣고 있나? 듣고 있겠지? 자 조용하니까 그냥 나 혼자 슬퍼하는 느낌이라서 중심의 온도가 1000만 도씨까지 올라가면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면 자 이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에너지들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빛을 내는 별, 자, 그 별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했지, 그지? 자, 요게 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계열성, 그죠? 그래서 원시별이 처음이고 두 번째가 주계열성. 근데 주계열성은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 자, 첫 번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 크기가 어떻다? 일정하다.
크기가 일정하다. 그래서 그 이유는 자 이때도 중력 수축은 계속 하는 거야. 자 중력이 있는데 이 바깥쪽으로 밀어내려면 내부 압력이 중력과 같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한 상태. 요게 주결성. 그리고 세 번째 또 주결성의 특징. 별의 일생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네 번째,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이 길다고 했죠? 질량이 크면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가지고 이 안에 있는 수소가 많지만 빨리 헬륨으로 바뀌어버린다고 했잖아. 헬륨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질량이 작은 별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서 수소가 헬륨으로 천천히 헬륨 여기 천천히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이 길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이 질량이 작은 별과 큰 별은 일생이 다르다고 했잖아. 그죠? 일생이 다른데 질량이 작은 별 같은 경우에는 적색 거성이 됐다가 그다음 마지막에는 뭐가 돼? 마지막에는 백색 외성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 물질들은 바깥으로 흩어져 나가는 행성상 성운이 됐고 그 다음에 질량이 큰 별은 초거성이 되죠. 초과성. 오케이, 초거성. 그리고 이 초거성이 폭발하는 걸 초신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초신성이 나중에 모여서 뭐가 돼? 적당히 질량이 클 경우에는 중성자 별 또는 블랙홀이 되죠. 오케이. 질량이 엄청나게 클 경우에는 블랙홀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이 탄생하고 소멸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작은 별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작은 별은 내부에서 뭐까지 생긴다? 탄소까지 생기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뭐 수소, 뭐 헬륨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질량이 큰 별의 내부에서는 뭐까지 생긴다? 철. 오케이. 우라늄 아닙니다. 철입니다. 자, 헬륨, 수소부터 쭉 해서 마지막에 철까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거는 초신성. 자, 초신성 때 우라늄, 그죠? 우라늄까지 생기면은 거의 대부분의 원소가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 그지? 우라늄까지 생긴다. 까지 했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원소들이 이제 우리가 원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가 주기율표였고, 이 주기율표. 주기율표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개만 할게요. 자, 주기율표에서는 모즐리 합시다. 모즐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가 모즐리가 만든 주기율표니까. 자, 뭐를 이용해서 만든 거야? 주기율표는 모즐리의 주기율표. 뭐를 이용해서 만들었니? 아무도 없나? 자, 뭐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까? 원자. 양승자수. 그렇지. 양성자의 개수만큼 이제 원자 번호를 붙여서 자,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주기율표. 자, 이 주기율표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죠. 자, 이때 자, 여기를 주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족이라고 하고 족은 몇 쪽까지 있다? 1쪽부터 그치 18쪽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자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했잖아. 주기는 세로로 써 있지만 1주기는 여기 가로줄 2주기는 이쪽 가로줄 그래서 주기는 가로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족은 1, 2, 3, 4, 5 가로로 써 있지만 1쪽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 세로줄이 1조, 여기 옆이 세로줄이 2조 이렇게 세로줄이라고 했죠. 자, 족은 세로줄이다. 그리고 주기에 있는 이 숫자들은 1주기면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하나, 2주기면 껍질이 2개, 그죠? 껍질수를 의미하고요. 껍질수. 그 다음에 족은 1은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그죠? 그 다음에 18쪽은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8개가 아니라 꽉 차 있다. 원자가 전자가 없다. 그죠? 그래서 얘는 네.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를 의미하는 게 바로 족. 그리고 같은 족이 성질이 비슷하다.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모즐리의 주기율표까지 했고, 그지?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있었으면, 교실에 있었으면, 여러분 그 눈빛이나 이런 걸 한 번씩 보면서, 자는 사람 좀 깨워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좀 안 보이니까 누가 지금 잘 듣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분명한 건 나세리가 잘 듣고 있다는 거. 나세리가 계속 대답을 해줘가지고, 다른 학생들도 잘 듣고 있죠? 네. 이제 남자들이 있나봐. 자, 그래서 이렇게 주기율표, 자, 모즐리가 만든 주기율표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원소들이 어떤 결합을 해서 공유결합, 그 다음에 이온 결합, 오케이. 그리고 이제 금속 결합도 있긴 한데, 이 금속 결합은 나중에 배운다고했죠? 금속 결합. 이 세 개의 결합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생성이 된 거야. 그지?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좀 이제 어려우니까, 그지? 이번 시간에 요약하기는 좀 힘들고, 나중에, 이제 계약하면 그때 처음부터 다시 복습할 때 자세하게 할게요.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한 내용을 여기다가 추가시키면 이제 이 단원은 끝났네. 1단원. 그럼 1단원 전체적인 그 마인드맵이 그려집니까? 통합과학이 약간 심오한 내용이라고 했잖아. 그지? 우주의 그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원자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생성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그 원자들이 어떤 결합을 통해서 물질이 생겼고 그 물질에는 어떤 물질이 있고 그 물질들을 계속 개발해서 어떤 신소재까지 나왔는지까지가 여기까지가 1단원이에요. 그럼 이제 2단원에서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들 있죠? 이런 물질들이 이제 땅을 구성하고 생물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끼리 어떤 막 상호작용을 하고 이렇게 쭉 할 텐데 2단원 첫 부분을 이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첫 번째 파트가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물리 파트거든. 이 물리는 약간 좀 학생들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야. 그래서 다음에는 또 온라인 수업을 할 텐데 선생님이 좀 준비를 좀 온라인 수업이지만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볼게. 그리고 여러분 여기 태블릿 PC만 보지 말고 선생님 나중에 이렇게 선생님 화면도 이렇게 선생님 모션도 같이 보면서 이제 할 테니까 뭐 같이 번갈아 보면서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뭐 질문? 이게 실시간 쌍방향인데 그냥 한쪽 방향 다이렉트 수업인데 야 이거 이런 거 이런 거야 다 외워? 뭐 이런 느낌의 수업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 질문 없습니까? 쌤, 수업한 거 올려주세요. 여기는 지금 했던 거 선생님 지금 여기 네. 다 촬영하고 있어. 그래서 아까 보니까 중간에 나갔다 잘못 연결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은 선생님이 영상 필요하면 어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릴게. 학원 네. 유튜브나 아니면은 선생님 개인 유튜브도 있거든. 거기 들어가면은 선생님 이렇게 축가 부른 노래 부르는 모습도 볼 수. 그런 거. 그런 데다 선생님 올려놓을게. 네. 뭐 좀 확인하면. 호티 TV라 여기 있네. TV 호티 선생님 채널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 오늘은? 다 같이 네 하고 끝냅시다. 네. 네. 그래. 됐어요? 그래. 오늘 한 마디가 첫 마디가 네네. 그럼 수고했어. 그럼 잘 자고 다음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어.